자, 이 시간부터는 2단원 내용,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1단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수능의 생명과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이 2단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전 부분이 나오고요. 유전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활동이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단원이고, 그다음 복습을 통해서 개념이 정리되면 그 개념을 정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을 기출문제상에다가 반복해서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1학년 입장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파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에서 상당한 변별력을 갖추게 할 단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특히 이 단원은 복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수업 내용을 당연히 쫓아올 수가 없게 되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특정 수업 하나를 놓쳐버리면 전체 단원을 흔들릴 만큼 굉장히 수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거다라는 걸 학생들 마음 스스로 잘 새겨듣고 수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은 이제 타이틀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요, 일단 뭐 세포라는 뜻은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뜻은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생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원리를 여기서 배우겠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곧 생명 현상의 특징 중에서 5번째 특징이었죠. 5번째 특징이 바로 생식과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단원이 바로 2단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식의 정의를 보게 되면 1단원에서 정의를 했지만, 생식의 정의는 동일한 종을 만들어내는 활동자체로의 생식이라고 그랬고요. 동일한 종이 만들어지려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유전인데, 그럼 유전 물질이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유전 물질이 도대체 뭐냐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유전 물질을 하게 되면 1단원에 배웠던 바로 뭐의 종류입니까? 그렇죠. 핵산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핵산을 다음 세대로 이제 넘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핵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DNA하고 바로 RNA가 있죠. 이때 유전 정보의 주 핵심 물질이 바로 DNA이기 때문에 생식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유전 물질이 바로 뭐라는 거? DNA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단 핵산의 구조에서 DNA는 단백질하고 같이 엮여 있죠. 그렇죠? 단백질이 DNA 사이사이 박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히스톤 단백질이다 라고 1단원 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무슨 사라 정의합니까? 그렇죠. 염색 사라 정의를 했죠. 결과적으로 유전 물질이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유전 물질 핵심이 DNA이고, DNA는 히스톤 단백질이 엮여가지고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색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염색사는 말처럼 실처럼 이제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놈들이 상황에 따라서 웅축이 되게 되는데, 웅축된 형태를 우리가 무슨 체라 표현할 거냐면 염색체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DNA다, 염색사다, 염색체는 결과적으로 다 동일한 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염색사하고 염색체는 웅축이 됐느냐, 웅축이 되지 않느냐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것들의 특징들을 2단원에서 살짝 더 구체화해서 내용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전 물질인 염색체, 염색사의 특징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이러한 염색체, 염색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들이 염색체, 염색사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규칙성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식을 다루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생식의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무슨 생식과 무성 생식과 그 다음에 그렇죠, 유성 생식 있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이라는 활동은 기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즉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 갖고 하는 거고, 세포들이 뭘 통해서, 그렇죠, 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식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세포 분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분열과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 있었고요. 체세포 분열만으로 하는 생식 방법을 우리가
무성생식이었습니다. 이미 1단원에서 다뤘다시피 단세포 생명체들의 체세포 분열 자체는 곧 무성생식 활동이었고, 그 다음 다세포 생명체 중에서 바로 식물이 바로 이런 체세포 분열만으로 무성생식을 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영양기관, 뿌리나 줄기, 잎을 가지고 하는 무성생식법. 자, 그 다음에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뭘 위한? 유성생식을 위한 세포 분열이 하나고,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무슨 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뭐 시켜서 수정시켜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바로 유선생식이었죠. 그래서 생식에 필요한 세포 분열의 종류 몇 종류를 다룬다. 두 종류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중에서 누가 핵심이 되냐면 유성생식을 핵심으로 다루는 단원이게 됩니다. 됐죠?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화를 시키기가 어렵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세대별 전체 유전 정보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부모 개체, 즉 암수로부터 생식세포를 따로따로 받아서 그들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 세대 각각이 갖는 전체 유전 정보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되겠죠. 자손 하나가 갖는 전체 유전 정보는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정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확률이라든지 다음 세대에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어떠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차후에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처음에 설명했던 세포 분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염색체 또는 염색사라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색체, 염색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방법, 세포 분열을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핵심 뭐다? 감수분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의 원리를 다루는 게 바로 유전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을 다루게 될 거고요. 유전의 기본을 잡으면 이 유전의 기본 내용을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면 사람한테 적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적용했을 때 어떤 비정상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잡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전 파트를 전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매 시간마다 개념 설명할 때 천천히 잘 정리해 두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염색체부터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염색체의 구성 내용인데요. 일단 1단원에서 배웠던 진핵세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 중에서 현재 동물세포 그림을 보여준 내용이고요. 현재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게 바로 우리가 핵이 됩니다. 이 핵 속에 바로 유전 정보의 중요 물질은 바로 DNA가 불순사 상태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핵 하나를 확대시킨 그림입니다. 그럼 핵 속에는 여기 그림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무슨 사들이 염색사들이 존재를 하겠죠. 인간 같은 경우는 46가닥이 존재할 거고요. 이때 염색사를 확대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고, 이거를 더 확대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 이거를 더 확대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됐었고요. 그림상에서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덩어리 형태인 이 놈이 바로 무슨 단백질? 그렇죠. 히스톤 단백질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실과 같은 구조물이 있죠. 이 실과 같은 구조물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DNA. 이게 바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실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하나 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설명을 했지만 지금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엉켜 있는 이 하나의 구조 있죠. 이 하나의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1단원에서도 강조했지만 뉴클레오타이드랑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NA 하나를 더 확대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몇 개의 가닥이, 두 개의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중가닥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중가닥이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나선 구조다. 그렇죠.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더 확대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DNA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거 하나가 바로 뭐였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드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림상에서 여기 오각형 구조 있죠. 이 오각형 구조가 바로 탄수화물 종류 단당류인 5탄당 디옥시리보스였고, 이거 하나가 인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염기였죠. 이 염기 종류가 화학적으로 몇 종류? 4종류 있었고요.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있었고, 특히 티민이라는 염기는 누가? DNA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염기 종류 하나였고,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곧 무슨 정보? 유전 정보였고, 이 염기 배열 순서는 유전 정보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였다라는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염색사 한 가닥을 이 그림처럼 제가 지금 한 가닥을 빼서 지금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제가 분명히 무슨 사다? 염색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염색사라 하게 되면 구성물질이 DNA하고 그 다음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여기 사이사이에 바로 누가 존재하고 있을 거다?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는 뉴클레오솜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설명을 할 때나 뭐 교재나 뭐 참고서를 보게 되면 염색사나 DNA나 거의 동일한 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염색사하고 DNA를 물어보면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놈들이 이제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은 설명을 했듯이 대표적인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DNA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그대로 나눠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거를 복제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무슨 사를 복제한다? 염색사를 복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염색사를 복제한다는 얘기는 염색사 중에 실제 본체인 DNA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뭘 복제하는 과정이다?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DNA를 복제한다는 얘기는 DNA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DNA를 뭐한다? 합성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대표적인 우리가 물질 내사의 사례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복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원본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제할 가닥들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똑같은 가닥을 그대로 복제시켰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 배열 순서하고 동일한 염기 배열 순서로 연결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초로 DNA를 복제할 때는 원본 가닥과 복제된 가닥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시켜놓냐면 이런 식으로 붙여놓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기에 따라서 이놈을 응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시킨다는 얘기는 이놈들을 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꼬아지는 방법이 지들 마음대로 꼬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원본 가닥이 이렇게 꼬여지잖아요. 이렇게 꼬여지게 되면 복제된 가닥도 붙어져 있는 상태로 똑같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꼬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염색사가 꼬여져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염색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사하고 염색체는 꼬여져 있느냐 꼬여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물리적인 차이만 생기는 거지 유전 정보 자체는 변하지 않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물질 자체도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염색사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죠. 복제에도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그냥 꼬여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하나가 뉴클레오솜이면 여기에도 뉴클레오솜이 있죠. 당연히 여기도 뭐가 있어요? 뉴클레오솜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뉴클레오솜이 있겠죠. 그렇죠? 됐죠? 어쨌든 염색체 이런 상태고, 매 시간마다 염색체를 그릴 때 내가 매번 꼬여져 있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색체를 그릴 때는 이렇게 겉모습만 따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겉모습만 딴 이런 식의 그림이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원본이면 이게 복제된 가닥이라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본 가닥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하고 복제된 가닥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는 몇 퍼센트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100%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대로 복제를 시켰으니까. 됐죠? 그럼 이거를 왜 복제시켰습니까? 예를 들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복제된 거를 나중에 새로운 세포한테 뭐 하게 한 거죠? 주기 위한 거죠. 그럼 현재는 붙어 있지만 새로운 세포한테 주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찢어내야 되겠죠. 어차피 나중에 분리시킬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무슨 분체다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 염색체 구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서로 간에 붙어있는 형태죠. 여기 붙어있는 형태, 여기 붙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체라 표현하냐면 여기를 동원체라 부릅니다. 동원체요. 기본적인 이제 염색체 구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요. 문제에서 봤을 때 염색사를 문제화로 시켰을 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기출 문제들은 실제 염색사로 그림으로 표현시켜서 문제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보겠죠? 그럼 현재 이놈들을 염색사를 문제화로 그림을 시켰을 때는 가상으로 뭘 시켜서 문제가 출제되냐면 웅축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보통의 복제전 염색사, 복제전 DNA 같은 경우는 보통이 다 염색사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가상으로 웅축시켜버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란 얘기죠. 됐죠? 이거는 복제 후 상태로 웅축시킨 거고, 이거는 복제 전 상태로 웅축시킨 그림, 가상의 염색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복제 전 염색체를 우리가 홀쭉이라 표현을 할 거고요, 복제 후 염색체를 우리가 뚱땡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거는 홀쭉이, 이거는 뚱땡이, 이것도 뚱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표현을 할 때요. 됐죠? 다시 한번 염색사를 문제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상의 염색체로 표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양을 셀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가닥에, 이 그림상에서요, 이 가닥에 염색사를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근데 염색사를 가상으로 웅축시켜버리면 결국 뭐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를 세라, 즉 그 말은 곧 염색사의 수를 세라, 이 말과 무슨 말?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림상에서 이거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한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복제가 됐습니다. 복제가 됐으면 이놈의 염색체 또는 염색사가 몇 개니 그래요. 이때 숫자를 셀 때, 염색체를 셀 때는 또는 염색사의 숫자를 셀 때는 복제된 것과 원본이 서로 붙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붙어있던 거는 두 개가 아니라 붙어있기 때문에 몇 개로 취급을 하냐면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로 취급한다? 하나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수를 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림상에서 이게 염색체가 하나죠. 근데 염색 분체 수를 세라는 얘기는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숫자로 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상 몇 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복제전 상태의 염색체라 그러면 이거는 염색체가 되면서 복제전 상태의 덩어리는 이거는 곧 무슨 분체로 보냐면 염색 분체로 보입니다. 이해됐죠? 복제전 염색체는 염색체나 염색 분체나 똑같은 말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무슨 분체 수를 세봐라 그러면 염색 분체의 수를 세봐라 그러면 얘는 복제 전이니까 그대로 하나라 보면 되고요. 얘는 복제 후가 되니까 두 개라 보면 됩니다.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몇 개? 두 개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기준에 따라 숫자를 다르게 세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후 세포 분열 들어갔을 때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것들의 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양입니다. 됐죠? 그럼 DNA의 양을 여러분들이 질량계를 가지고 잴 수 있을까요? 세포 하나도 재기 힘든데, 세포 안에 핵 하나도 재기 힘든데, 핵 하나 속에 염색사 하나를 재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색체나 염색사의 양을 잴 때는요, 우리가 질량계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제자가 임의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정해주는 거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 표현을 하냐면 상대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상대값. 상대값이라는 얘기는 출제자가 임의로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량을 이 출제자가 예를 들면 2mg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mg 전체량을요. 그러면 복제를 시켰으면 양은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그럼 복제가 끝나면 몇 mg? 4mg이 될 것이고요. 됐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단순히 풀어져 있느냐 웅축되어 있느냐 차이인 거지 전체량이 변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몇 mg? 4mg이다 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왜 DNA량이 늘었지? 그러면 뭐가 돼서 그렇습니까?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이 는 거죠. 복제가 되면 당연히 뭐의 분체수가 늘어납니까?
염색 분체수가 늘어나게 되죠. 결국 염색 분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가 증가한 겁니까? 양이 증가를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접근을 할 때 염색 분체수의 변화하고 염색사 또는 염색체량의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로 보면 됩니다. 됐죠? 그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때 염색사, 염색체의 양은 실제 문제화가 돼서 나올 때요, 염색사나 염색체의 본체는 DNA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의 양으로 해석을 하냐면 DNA량으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됐죠?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염색사, 염색체의 양이라 DNA량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 됐지? 이렇게. 그래서 염색 분체수의 변화는 DNA량의 변화하고 서로 비례하게 된다. 됐죠? 그럼 그 비례한다는 뜻은 이놈이 2배를 증가하면 이놈은 몇 배가?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사람에는 8이 될 것이고 얘가 16이 되면 3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정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 뭐하고? DNA량과 염색 분체수는. 됐죠? 주의할 점, 염색체 수와 DNA량은 서로 비례 관계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실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세포 속에 지금 염색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염색체를 보니까 홀쭉입니까? 뚱땡입니까? 홀쭉이로 보이죠. 홀쭉이로. 만약 복제된 상태라면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근데 홀쭉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제된 상태고요. 그럼 세포 하나 속에 지금 염색체가 몇 개냐 표현을 하게 되면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염색 분체수는 몇 개냐 그러면 복제 전이니까 염색체나 염색 분체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4개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제시키겠습니다. 복제시키게 되면 이놈도 이렇게 뚱땡 형태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복제 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염색체는 몇 개니 그러면 그대로 4개다 보면 되는 거고, 염색 분체수는 몇 개니? 8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전체량을 내가 1mg을 잡았습니다. DNA량을. 그럼 여기는 복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DNA량은 2mg이 되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수의 변화와 DNA량의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보면 된다.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염색체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숫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숫자, DNA량을 비교하는 내용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염색체들을 생명체들이 갖고 있겠지, 그지? 그럼 이때 생명체들이 가질 때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단 말이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염색체들이 존재하는지 그 흐름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